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전기차 EV입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차 그룹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BYD까지 전 세계 도로는 빠르게 전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된 채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대국이라 불리던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전기차를 사면 집에서 완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퇴근 후 플러그를 꽂아두면 다음날 아침 100% 충전된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이 당연한 일이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일본의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차가 아니라 집에 더 정확히 말하면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20 볼트 볼트라는 강력한 전압을 표준으로 사용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100 볼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압을 100년 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볼트 전압으로 최신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소방 호스로 채워야 할 수영장에 가정용 물뿌리개로 물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갈라파고스 신드롬의 전형이라고 지적합니다. 육지에서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하다 결국 세계 시장의 표준에서 도태되는 현상 말입니다. 과거 일본 전자산업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 이 독자적인 100볼트 규격은 내수 시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해외 가전제품이 일본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변압기가 필요했기에 자연스럽게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죠. 하지만 21세기 AI와 전기차로 대변되는 고출력 에너지 시대가 도래하자 과거의 방패는 이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충전이 느리다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인프라의 노후화가 어떻게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ඝ아먹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도 섬뜩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73년 박정희 정부가 단행했던 220볼트 승합 사업이라는 결정적 순간과 당시 일본이 선택했던 안정이 50년 뒤인 오늘날 어떻게 양국의 운명을 180도 갈라놓았는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전압 전쟁의 내막을 파헤쳐 봅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1973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당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300달러 남짓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전력 인프라의 기적은 바로 그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잉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110볼트였습니다. 1910년대 일본이 한반도에 이식해 놓은 낡은 혈관이었죠. 해방 후 2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일본이 버리고 간 규격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질은 형편없었고 조금만 전기를 많이 써도 전압이 떨어져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만춘 교수가 등장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선진 전력 시스템을 목격하고 돌아온 그는 1968년 아주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배전 전압 승합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의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2배 올려야 한다. 그러면 전력 손실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공학적으로는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전압 V를 2배로 올리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 I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손실은 4분의 1로 급감하게 되죠. 이를 송배전 효율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관료들과 학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이론은 알겠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일본도 100볼트를 씁니다. 미국도 110볼트를 씁니다.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안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추산된 승합 사업 비용은 무려 1조 4천억 원. 여러분 이 액수가 감이 오십니까?
1973년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전체 예산이 약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나라 1년 살림살이를 몽땅 털어넣어도 모자란 돈을 고작 콘센트 구멍 바꾸는 데 쓰자고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조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포기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논문은 그렇게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973년 오일 쇼크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청와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만춘 교수의 논문을 직접 읽은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굵었습니다. 한 박사,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요. 각하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30년. 일본은 이미 산업화가 고도화되어 전력 인프라가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전력 소비량은 한국의 22배에 달했죠. 일본 입장에서 전압을 바꾼다는 건 이미 지어진 거대한 빌딩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일본 정부는 현상 유지라는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난이 기회였습니다. 인프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차피 깔아야 할 전선이라면 미래의 표준으로 깐다. 1973년 한국전력공사의 특명이 떨어집니다. 전국 220볼트 승합 사업 즉시 착수하라. 이것은 단순한 전기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라는 국가적 자본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30년 뒤의 미래를 위해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야말로 국가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그리고 매우 치밀한 정치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가전제품의 차단입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가정의 안방은 일본 제품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TV, 히타치 냉장고, 조지루시 밥솥, 일제 리치는 곧 부의 상징이었죠.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관세를 높여도 밀수품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압을 220볼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한국 시장은 일본 제품의 무덤이 됩니다. 일본에서 사온 100볼트 TV를 한국 콘센트에 꽂으면 바로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무겁고 비싼 변압기 일명 노란스를 따로 사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220볼트 승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서 삼성전자 당시 삼성전관와 금성사 현 LG전자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은 규격이 달라서 골치 아프다며 주춤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220볼트 전용 제품을 만들어 내수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산품을 썼지만 그 자금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R&D 비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100볼트 갈라파고스에 갇혀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220볼트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73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 일본의 길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선택한 1조 4천억 원짜리 도박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박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니면은 무모한 도전으로 끝났을까요? 그 결과는 5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바로 표준 스탠더드에 있었습니다. 1973년 한국이 선택한 220볼트는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220볼트 대역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수용으로 개발한 제품을 그대로 포장만 바꿔서 유럽이나 중국에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쓰는 세탁기, 한국 주부가 쓰는 냉장고를 그대로 배에 실어 보내면 됩니다. 별도의 설계 변경이나 부품 교체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에서 엄청난 강점입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라인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으니 생산 단가는 낮아지고 신제품 출시 속도는 빨라집니다. 한국 내수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은 곧바로 세계 시장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100볼트는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 쓰는 말 그대로 고립된 섬의 규격입니다. 심지어 미국 120볼트과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일본의 거인들은 수추출을 하려면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일본 내수용 100볼트 모델 따로, 수출용 110볼트 슬래시 220볼트 모델 따로, 생산 라인은 이원화되고 부품 관리 비용은 2배로 듭니다. 연구개발 R&D 인력도 분산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어차피 일본 시장이 제일 크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내수 시장에만 최적화된 기형적인 고성능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갈라파고스화이즈라고 부릅니다. 일본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에는 맞지만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너무 비싸고 기능이 과하고 전압도 안 맞는 이상한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0년대의 디지털 전환기와 맞물려 가격 경쟁력과 호환성을 앞세운 한국 가전은 일본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을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 합계는 40%를 훌쩍 넘습니다. 반면 한때 가전의 왕이라 불렸던 일본 브랜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나소닉은 TV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고 도시바의 가전 사업은 이미 중국 기업 메이디그룹에 팔려나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100볼트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최고를 추구하다가 울타리 밖의 표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가전제품 정도야 변압기를 쓰거나 설계를 바꾸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전기차 EV와 AI 데이터 센터의 시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거대 배터리이자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하마입니다. 가정용 220볼트 콘센트에서 3kW, 7kW 급 완속 충전이 가능한 한국과 달리 100볼트 전압을 쓰는 일본 가정에서는 기껏해야 1kW, 1.5kW 수준의 충전만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은 퇴근 후 집에 주차하고 잠들면 끝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퇴근 후 차를 충전하기 위해 별도의 고전압 공사를 하거나 비싼 돈을 내고 급속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전기차 대중화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일본은 출발선부터 발목에 족쇄를 차고 달리는 셈입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본의 전기차 전환율이 주요 선진국 중 꼴찌 수준인 이유가 바로 이 전력 인프라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묻어둔 220볼트라는 씨앗은 50년 뒤 전기차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선택한 100볼트의 안락함은 50년 뒤 미래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덩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일본의 전력망에는 100볼트라는 전압 문제보다 더 심각한, 어쩌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 대정전 블랙아웃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 앞서 우리는 전압, 즉 볼트의 차이가 가져온 나비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력망에는 100볼트라는 문제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 헤르츠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 국가 안에서는 주파수를 통일해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국은 전국이 60Hz로 통일되어 있고 미국도 60Hz, 유럽은 50Hz를 씁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나라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일본은 50Hz,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은 60Hz를 씁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은 경유차만 달리고 왼쪽은 휘발유차만 달릴 수 있게 도로를 깔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원은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쿄 전등 현 도쿄전력은 독일 에이지 2사의 발전기를 수입했고 오사카 전등 현 간사이 전력은 미국지 2사의 발전기를 수입했습니다. 독일은 50Hz, 미국은 60Hz였죠.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단순한 발정이 구매 결정이 130년 뒤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요. 이 주파수 장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가 목격한 사건이 바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동일본의 발전소들이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수도 도쿄는 전력 부족으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전철이 멈추고 병원의 인공호흡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계획 정전이 실시되어 440만 가구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서쪽의 오사카는 어땠을까요? 오사카는 멀쩡했습니다. 전력이 남아 돌았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남는 전기를 부족한 도쿄로 보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전기를 섞으면 송전망이 터지고 발전기가 고장납니다. 전기를 보내려면 주파수 변환소 FC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이 시설의 용량은 고작 1기가와트에 불과했습니다. 수요는 수십 기가와트가 부족한데 보낼 수 있는 통로가 1기가와트뿐이었던 겁니다. 마치 8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 오솔길로 좁아지는 병목 현상과 같습니다. 결국 도쿄는 서쪽의 전기가 남아도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둠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전력망의 민낯 전력 융통의 불가능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2011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 주파수 장벽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쪽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서버가 죽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단일 전력망 원그리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부산에 전기가 남으면 서울로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동쪽과 서쪽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대규모 재난 시 전력 백업이 불가능하다는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파수 통일에만 10조엔 우리 돈 100조 원이 넘게 듭니다. 전압 승합 비용은 계산조차 안 됩니다. 이미 인프라가 너무 비대해져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 즉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1973년 한국이 1조 4천억 원을 들여 220볼트와 60Hz 표준을 확립할 때 일본은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다며 문제를 덮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24년 세계 최고 효율의 전력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고 일본은 19세기 독일과 미국의 규격이 뒤섞인 비포장도로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콘센트 하나, 주파수 하나가 50년 뒤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콘센트 구멍 2개와 주파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이 어떻게 한일 두 나라의 산업 지도를 50년 만에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숫자를 꺼내보겠습니다. 1973년 대한민국 정부가 220볼트 승합 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당시 가치로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 예산보다 더 큰 국가의 명운을 건 투자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 돈이 아까워서 혹은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가 너무 거대해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계산서는 명확합니다. 한국전력의 분석에 따르면 220볼트 승합 덕분에 송배전 손실이 줄어들어 매년 절약되는 돈만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 시작 8년 만에 이미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했고 2024년 현재까지 누적된 경제적 효과는 무려 15조 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1조 4천억 원을 심어 15조 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동안 일본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제 와서 전압을 바꾸고 주파수를 통일하려면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아니, 돈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1973년 가난이 오히려 축복이었고 빠른 결단이 최고의 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 집에 하나쯤은 있었던 그 무겁고 윙윙거리던 노란스 변압기를 말입니다. 110V 일본 가전제품을 쓰기 위해 돼지코 어댑터를 끼워야 했고 실수로 220V에 꽂아 가전제품을 태워 먹고 어머니께 혼나던 그 기억들. 그 불편함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였지만 결국 그 불편을 감내하고 따라와 준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산 220V 제품을 써주며 기업을 키워주었고 750만 명에 달하는 전기 기술자들은 전국의 전봇대를 오르며 혈관을 교체했습니다. 그 32년의 인내심이 모여 오늘날 삼성과 LG라는 세계 가전 1위 기업을 탄생시켰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망 위에서 전기차와 AI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의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10V와 100년 된 주파수 장벽이라는 갈라파고스에 갇혔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표준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이 무서워 변화를 미루면 50년 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일본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더의 희안과 국민의 인내가 합쳐지면 가난한 나라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면은 잠시 벽에 있는 콘센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 작고 둥근 구멍 2개, 그것은 단순한 전기 구멍이 아닙니다. 50년 전 가난했지만 꿈은 컸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미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이용 Fair Use.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